엄마, 할아버지 언제 쫓아내? 그 한마디는 75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들어본 모든 말 중 가장 날카로웠다. 서재에서 붓을 들고 먹을 갈고 있던 내 손이 순간 멈췄고 붓 끝에서 떨어진 먹물이 바닥에 번져나가듯 내 심장도 까맣게 얼어붙었다. 거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손자 지훈이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 내가 그토록 귀하게 키워준 아들이 낳은 아들이었다. 어린 시절에는 내 무릎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달라 조르던 손자였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건 살벌한 단어였다. 쫓아내. 조용히 해. 언제 쫓아내긴. 유럽 여행 다녀오고 바로 처리해야지. 짐의 판정만 받으면 아버님 결정권은 없어.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늘 다정한 미소와 공손한 말투로 나를 대하던 며느리였다. 내가 아플 때 간호해주고 생일이면 미역국을 끓여주던 그 여자의 목소리가 그날따라 칼날처럼 차가웠다. 나는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귀가 착각을 하는 건 아니었다. 엄마, 그럼 그때 말한 선물 사주는 거지. 페라리. 그럼 30억짜리 집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데 페라리쯤이야 껌이지. 내 귀는 얼어붙었고 내 심장은 무너졌다. 내가 평생 땀 흘려 지켜온 집, 내 아내와 함께 웃고 울던 집이 그들에게는 단지 페라리 한 대 값으로 환산되는 숫자에 불과했다. 나는 박철수, 올해 75이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40평 아파트. 아내와 함께 젊은 날 대출을 끌어다 마련한 집이었다. 그때는 1억 3천만 원, 빚더미 같던 집이 지금은 30억 원까지 올랐다. 아내는 10년 전 신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병상에서 내 손을 꼭 잡으며 여보, 우리 철수 씨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해 하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다. 나는 교직에 몸담아 40년을 보냈다. 수많은 아이들을 혼내고 가르치며 미래의 길잡이가 되려 노력했다. 중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직한 뒤에도 교육청 자문위원으로 일했다. 연금이 매달 350만 원 들어왔고 평생 모은 예금도 3억 5천만 원 있었다. 홀로 살아도 부족하지 않았다. 사실 나는 혼자가 편하기도 했다. 그런데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저희랑 같이 사세요. 며느리도 다정하게 손을 잡으며 웃었다. 아버님, 저희가 모실게요.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나는 감동했다. 늦게라도 효심이구나. 내 자식이 날 걱정해 주는구나. 그렇게 믿었다. 처음 몇 달은 행복했다. 며느리가 반찬을 해주고 손자는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며 깔깔거렸다. 아들은 용돈도 챙겨주었다. 나는 그래, 늙어서도 가족과 함께 사는 게 가장 큰 행복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균열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처음에는 작은 말 한마디였다. 아버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네요. 어제도 같은 말 3번이나 하셨어요. 나는 멀쩡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내가 기억을 잃고 반복하는 노인네로 보이는 모양이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이웃 김 여사 앞에서 일부러 크게 말했다. 시아버님이 가스 끄는 걸 깜빡하셔서 큰일 날 뻔했어요. 나는 평생 가스 밸브를 잊은 적이 없었다. 오히려 교장 시절 아이들에게 안전교육을 할 때 늘 강조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웃들은 내게 걱정 어린 시선을 보냈고 나는 억울하게도 위험한 노인으로 각인되고 있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계획이라는 것을. 며느리 방 문틈으로 비친 서류는 아직도 내 눈앞에 선하다. 공채 위에 붉은 펜으로 쓰인 제목, 시아버지 치매 증상 관찰 일지. 날짜별로 조목조목 거짓 기록이 적혀 있었다. 같은 질문 4번 반복 남편 목격. 오늘 날짜 모름 며느리 목격. 가스 끄는 것 잊음 이웃 증언. 그리고 옆에는 요양원 가격 비교표가 있었다. 요사랑 210만 원, 평안 230만 원, 희망 250만 원. 마지막 붉은 메모는 내 심장을 찔렀다. 제일 싼 곳으로. 어차피 오래 계실 분 아님. 나는 서류를 덮으며 몸이 떨렸다. 그들이 내 생명을 값으로 매기고 있었다. 오래 살지도 못할 노인이니 싼 데로 보내자는 계산. 아내와 함께 키워온 집, 아들에게 넘겨줄 줄 알고 평생 아껴온 재산이 이제는 나를 없애는 도구가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작은 수첩을 들고 다니며 모든 것을 기록했다. 날짜, 시간, 내가 한 말, 그들의 말, 내가 느낀 감정까지. 기억은 흔들려도 기록은 남는다.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 기록을 쌓았다. 며칠 뒤 저녁 식탁에서 자극적인 사건이 터졌다. 며느리가 내 앞에 약봉지를 턱 하고 내려놓더니 손자에게 말했다. 지훈아, 할아버지 약 챙겨드려야지. 치매 약은 안 먹으면 금방 진행된다잖아.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멀뚱히 약봉지를 봤다. 거기엔 분명히 고혈압 약이라고 적혀 있었다. 평생 혈압 때문에 먹던 약인데 며느리는 그것을 치매 약으로 포장했다. 손자는 순진하게 웃으며 말했다. 맞아. 우리 담임도 그랬어. 치매는 약 안 먹으면 빨리 나빠진대. 순간 나는 식탁 밑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다. 치매 환자로 낙인 찍기 위한 연극이 식탁 위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멀쩡한 내 약을 치매 약이라고 부르고 손자에게 세뇌하듯 말하고 있었다. 나는 억울함을 넘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며칠 후 또 다른 충격이 찾아왔다. 어느 날 새벽 아들이 술에 취해 내 방 문을 열고 들어왔다. 비틀거리며 내 침대 곁에 앉더니 속삭였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이제 힘듭니다. 아버지가 그냥 요양원 가주시면 우리도 살고 아버지도 편하시잖아요. 그 말은 내 가슴을 2번째로 찔렀다. 나를 편하게 해주겠다며 요양원에 보내고 싶다는 아들의 취중 고백.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아들이 아니라 낯선 인간이 내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점점 확신이 들었다. 이들은 나를 단순히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내가 멀쩡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빼앗으려는 작전이었다. 며칠 후 아들이 갑자기 말했다. 아버지, 병원 한번 가보시죠.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걱정돼서요. 며느리도 거들었다. 맞아요, 아버님. 전문가에게 정확히 진단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속으로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겉으로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번 가보자. 그날 오후 나는 아들 며느리 심지어 딸 은정까지 동행한 채 병원에 갔다. 딸은 멀리 대구에서 올라왔다. 아들이 미리 전화를 해서 아버지가 요즘 많이 이상하다고 하니 은정이는 의심도 없이 아버지를 걱정하며 달려온 것이다. 병원 대기실에서 며느리는 접수 창구에 대놓고 말했다. 저희 시아버님 치매 검사 받으러 왔어요. 간호사는 나를 흘낏 보며 의아한 눈빛을 보냈다. 나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제발 내 눈빛을 봐라. 나는 멀쩡하다. 검사실에 들어서자 중년의 의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어떤 증상 때문에 오셨습니까? 나는 단호히 답했다. 아무 증상 없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오자고 해서 왔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2023년 11월 23일, 금요일입니다. 대한민국 수도는 어디죠? 서울입니다. 100에서 70 빼보세요. 93, 86, 79, 72. 나는 정확히 답했다. 의사의 눈빛에 놀라움이 스쳤다. 인지 기능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또래보다 더 우수하시네요. 그러나 아들이 기다렸다는 듯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다. 선생님, 이게 아버지의 증상 기록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날짜 개념이 없으시고 성격도 예전보다 예민해지셨습니다. 며느리도 거들었다. 맞아요. 집에서는 정말 심해요. 여기서는 멀쩡해 보이셔도요. 의사는 파일을 들여다보며 잠시 눈살을 찌푸렸다. 나와 기록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그 순간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의사 선생님, 혹시 며칠 뒤에 한 번 더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집에서 다시 관찰해 보고 싶습니다. 아들은 버럭 소리쳤다. 아버지, 무슨 소리세요? 저희가 아버지 상태를 더 잘 알죠. 그러나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일주일 뒤에 다시 오시죠. 경과를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진료실을 나서며 몰래 바닥에 작은 쪽지를 흘렸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가족들이 거짓 진술로 치매 몰이 중, 재산 노림, 도와주십시오 박철수.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차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아무도 말이 없었고 딸 은정이만 조심스럽게 내 얼굴을 살폈다. 나는 그 눈빛이 안쓰러워서 애써 태연한 척 미소 지었다. 그러나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며칠 뒤 나는 더 끔찍한 대화를 듣게 되었다.
며느리가 친정어머니, 그러니까 내 사돈과 방 안에서 나누는 대화였다. 엄마, 정말 괜찮을까? 멀쩡한 사람을 요양원 보내는 던져. 뭐가 멀쩡해? 75이면 치매가 와도 이상할 게 없지. 요즘 의사들은 가족 증언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니까. 내가 일관되게 말하면 절대 의심 안 해. 그래도 양심은 무슨 양심이야? 그 돈이면 내가 얼마나 여유롭게 살 수 있는데. 지훈이 유학도 보내고 내 인생은 언제 살 건데? 너 그러다 늙는다. 나는 그 말들을 문틈 너머로 들으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며느리뿐 아니라 사돈까지 합세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왔다. 며느리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엄마가 유럽 여행 보내주신대. 프랑스, 이탈리아, 열흘 동안 패키지 있대. 정말. 아들이 놀랐다. 응, 엄마 친구가 여행사 운영하는데 마침 한 자리 났다네. 근데 아버님은 괜찮다.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하다. 나는 일부러 무심하게 대답했다. 속으로는 외쳤다. 그래, 드디어 시간이 왔다. 그들이 떠난 아침, 나는 곧장 제자 태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아이였다. 태우야, 선생님이 부탁할 게 있다. 집을 팔아야겠다. 선생님, 도곡동 아파트라면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현금 손님 많아요. 그날 바로 나는 은행으로 향했다. 평생 모은 예금 3억 5천만 원을 모두 인출해 새로운 계좌로 옮겼다. 연금 수령 계좌도 바꿨다. 다음 날에는 수원에 있는 20평짜리 투룸 아파트를 계약했다.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집. 혼자 살기엔 딱 좋았다. 계약금은 현금으로 지불했고 잔금일도 일주일 뒤로 잡았다. 이삿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아내의 사진 몇 장, 오래된 분 몇 자루, 손자에게 선물했던 책 중 내가 아끼던 것 하나. 그리고 아내가 남긴 노란 머플러, 그것뿐이었다. 등기소에서 도장을 찍는 순간 내 어깨에 얹혀있던 모든 짐이 내려갔다. 도장의 소리가 내 인생의 새 장을 열었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너희를 버릴 차례다. 아들 회사 몰락, 며느리 이혼, 손자 추락. 그들은 열흘 만에 돌아왔다. 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밤 11시,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울려 퍼졌다. 아버지, 집이 왜 남의 집이에요? 거기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팔았다. 뭐라고요? 팔았다고.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 거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어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전화기를 찔렀다. 아버님, 왜 저희랑 상의도 안 하시고? 내 집이었으니까. 그리고 너희가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던 거 다 알고 있다.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멎었다.
들킨 걸 안 것이다. 나는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너희가 했던 모든 대화 다 녹음해뒀다. 사돈이랑 짰던 것까지 다 증거로 남겨놨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 너희가 나를 치매로 몰아 요양원에 보낼 때는 기회를 줬으나 내 인생을 무너뜨리려 했으면서 며느리도 울먹이며 매달렸다. 아버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 갈 곳이 없어요. 너희가 날 요양원에 가두려 했을 때 내 갈 곳은 있었나? 내 친정에 가서 살아라. 그날 밤 그들은 결국 집도 잃고 근처 모텔에 들어가 울며 지새웠다고 했다. 내가 심어둔 씨앗은 그 뒤로 하나씩 열매를 맺었다. 아들의 회사에선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효자 마케팅으로 승진했던 변호사가 사실은 아버지를 속여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는 사실. 대표에게 미리 전해둔 내 말이 불씨가 되었고, 회사는 아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자리에서 밀려났다. 며느리는 동네에서 완전히 매장됐다. 시아버지 치매 몰이한 며느리라는 소문이 번져 장을 보러 나오지도 못했다. 손자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다. 페라리 타려고 할아버지 쫓아내려 했던 애라는 낙인이 찍혔다. 사돈은 더 이상 체면을 유지할 수 없었다. 동네에 소문이 퍼지자 결국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 더 이상 얼굴을 들 수 없었던 것이다. 아들은 직장에서 버티지 못하고 나왔다. 그가 선택한 건 작은 변호사 사무실. 그러나 거기서 먹고 자며 하루하루 버티는 신세가 되었다. 며느리는 결국 이혼장을 내밀었고 손자는 며느리와 함께 떠났다. 나는 수원의 작은 투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부엌 창가에서 아침마다 차를 끓여 마셨다. 아내의 사진을 벽에 걸고 여보, 이제야 내가 자유로워졌어 하고 속삭였다. 은행에 남은 돈은 26억. 원래 있던 예금 3억 5천만 원까지 합쳐 29억 5천만 원. 연금까지 더해 매달 400만 원 정도로 살 수 있었다. 혼자 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아침이면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오후엔 복지관에서 글씨를 가르쳤다. 밤이면 이웃 어르신들과 모여 막걸리 한 잔 기울이며 세상 이야기를 나눴다. 새 동네 사람들은 나를 존경하며 대했다. 나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아들은 가끔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마지막 기회만 주십시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넌 아버지가 아니라 아내를 택했다. 그 대가를 치르며 살아라. 며느리도 울면서 빌었다. 아버님,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냉정히 잘났다. 너희가 한 잘못을 모른다면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 나는 이제 자유다. 75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편안했던 적은 처음이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자고 움직인다. 돈 걱정도 없고 눈칫밥도 없다. 나는 깨달았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을 건 아니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잔혹하게 배신한다. 그러나 그 배신 앞에서 주저앉는다면 내 인생은 그 순간 끝난다. 싸워야 한다. 증거를 남기고 목소리를 내고 내 삶을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 여러분, 혹시라도 나처럼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절대 침묵하지 마라. 그들이 서류와 거짓으로 공격한다면 너도 서류와 진실로 맞서라. 나이는 숫자일 뿐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는 박철수. 75의 나이에 비로소 내 인생을 되찾았다.